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6번째 발표는 포인트 RCNN이란 논문이고요. 3D Object Proposal Generation and Detection from Point Cloud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데이터에서 3D 오브젝트, 즉 3차원의 오브젝트를 찾는, 바운딩 박스도 3차원으로 찾는 태스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페이퍼 리뷰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룬 거의 첫 번째 논문이라서 간단하게 인트로덕션 드리고 나서 3D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페이퍼를 요약하자면 로우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한 3D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입니다. 3D 오브젝트 디텍션, 즉 3차원의 바운딩 박스를 찾는 방법은 카메라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라이다를 사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페이퍼에서는 카메라 없이 포인트 클라우드만 가지고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 논문이고요. 페스터 RCNN처럼 투 스테이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텀업 방식으로, 즉 각 픽셀, 여기에서는 각 포인트별로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는 프로포저를 먼저 찾아내고 각 프로포저의 위치를 조금 다듬는다든지 아니면 그 프로포저이 진짜 오브젝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분류한다든지 하는 리파이먼트 스테이지를 두 번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스트럭처는 페스터 RCNN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용하는 데이터가 기존 카메라 2D 이미지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인트로덕션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생각보다 되게 많은 회사들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는 최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자율주행으로 승객을 받아서 테스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고,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도 4단계 택시 시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에는 단계가 많은데 위쪽 단계로 올라갈수록 사람의 개입이 없고 얼마나 자동화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한 시스템은 2단계, 3단계에 많이 들어있고요. 티핑 포인트는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4단계로 넘어가면 일단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드라이버가 있어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단계. 5단계가 되면 사람이 컨트롤할 필요 없이 베이클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거의 4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눈이나 뇌를 이용해서 주위 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갈지 플래닝을 한 다음에 우리 몸으로 액션을 취하면서 운전을 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먼저 다양한 센서를 바탕으로 또는 다른 비이클 간의 센서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또는 센싱을 해서 퍼셉션을 합니다. 주위를 인식하고 자신의 위치를 로컬라이제이션 한 후에 그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운전을 할지 플래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주행을 하는 컨트롤, 이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최근 이 페이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 퍼셉션 단계입니다. 여기 이 퍼셉션에서는 오브젝트 디텍션인 세그멘테이션 같은 태스크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라이다, 레이더 또는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통신 장비들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라이다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수집하는 센서인데요. 이렇게 레이더를 쭉 돌면서 반사되는 빛들을 수집하면 아래 그림처럼, 이쪽 그림처럼 점들이 쭉 스캔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주위 지형의 3차원 정보를 안 후에 그걸 바탕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라이다를 통해서 수집된 포인트 클라우드가 unordered,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즉 X, Y, G 좌표가 있지 데이터들 사이의 순서는 존재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매우 스팔스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한 픽셀 중심에 다른 픽셀들이 무조건 다 덴스하게 몰려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골을 그렸을 때 덴스하게 포인트들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 아주 스팔스하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nordered 그리고 스팔스한 특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다루는 데 매우 중요한 점 중 하나입니다.
예시로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라이다가 돌면서 스캔한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동차가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점들로 인식이 되고 사람도 이렇게 점들이 인식이 되고 우리가 빛을 쏘니까 여기에 사람이 인식되면 저쪽 뒤에 있는 빛들은 통과돼서 없어서 이쪽엔 포인트 클라우드가 없고 그 뒤에 아주 먼 쪽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이런 3D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게 3D 오브젝트 디텍션 from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랑 포인트 클라우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그레이 채널이 원 채널의 그레이든지 3 채널의 RGB 네, 매우 덴스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즉 어떤 XY 좌표 주위에 전부 다 항상 픽셀들이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포인트 클라우드는 덴스하지 않고 어떤 포인트 중심으로 항상 포인트들이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은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은 거의 주위에 포인트가 없어서 스팔스한 환경에서도 주위 점들과 잘 상호작용을 해서 특징을 뽑고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게 중요한 3D 오브젝트 디텍션은 말 그대로 3D 바운딩 박스의 로케이션 그리고 또 오리엔테이션 두 가지를 맞추는 기존 2D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2D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렇게 크게 네모 하나를 그렸겠지만 3D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3차원의 박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박스에 X, Y, Z, 센터 좌표 그리고 크기도 하이트, 위스, 랭스 세 가지가 되고요. 여기에 오리엔테이션이 추가돼서 어느 정도로 얘가 센터 축을 Y축을 기준으로 돌아가 있는지를 맞추는 이 7가지 베리어블을 맞춰야 되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측해야 될 아웃풋 개수가 더 많아진 거죠. 이렇게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일반적으로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먼저 2D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 이걸 3D 오브젝트 3D 바운딩 박스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라이다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것들과 함께 맵, GPS를 함께 활용한다든지 되게 다양한 인풋들 조합해서 찾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포인트 클라우드만 가지고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들은. 3D 오브젝트 디텍션이 어려운 이유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매우 일레귤러한 데이터 포맷이라는 점, 즉 스트럭처드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서치 스페이스가 매우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즉 6차원의 X, Y, Z, 또 하이트, 위스, 랭스, 그리고 사실 앵글까지 고려하면 7차원이 있는데 디그리 프리덤이 2D보다는 훨씬 높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건 인풋으로 주요한 인풋인 포인트 클라우드가 매우 스팔스해서 이 스팔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찾는데 매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D 오브젝트 디텍션을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페스터 RCNN과 사실 구조적으로는 매우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퍼 리뷰 12번째 발표에서 진원님께서 매우 잘 페스터 RCNN을 정리해 주셨는데 혹시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비디오를 보시고 이 비디오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이번에 조인하신 호성님 깃허브에 들어가면 이 딱 그림이 있는데요. 되게 다양한 2D 오브젝트 디텍션 방법이 있지만 오브젝트 디텍션 방식은 크게 원 스테이지 빠른 대신에 조금 성능은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성능을 살짝 모더레이트하게 바꾸는 대신에 빠르게 디텍션하는 원 스테이지 모델 아니면 조금 느리지만 먼저 프로포저를 쭉 찾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리파이먼트를 하는 투 스테이지 모델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포인트 RCNN 논문은 투 스테이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프로포저의 후보들을 많이 찾아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파란색으로 찾아진 후보들을 위치를 리파이먼트하고 그리고 이 오브젝트 안 들어있는 클래스를 맞추는 태스크 이 두 가지를 진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스터 RCNN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먼저 RPN,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픽셀별로 바운딩 박스가 있을 것 같은 것들을 후보들을 찾아내고 후보들을 찾은다면 ROI 풀링을 이용해서 해당 지역의 특징들을 가져온 후에 그걸 바탕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벌드 아이 뷰라는 걸 사용하는데 3차원 자체를 다루기 매우 힘드니까 얘를 위쪽에서 즉 벌드 아이의 시각에서 본 것처럼 포인트 클라우드를 매핑을 해서 이 위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벌드 아이 뷰로 바꾸게 된다면 얘네들을 그냥 그리드로 쪼갠 다음에 일반적인 2D 컨볼루션을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벌드 아이 뷰의 예시를 잠깐 준비했는데 이런 식으로 3D 이미지를 2차원으로 매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먼저 이미지에서 바운딩 박스를 찾아내고 그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3차원 위치를 추적한 후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포인트들을 가져와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포인트 RCN에는 이런 이미지나 다른 정보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로우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네, 제가 포인트 RCN을 소개드리기 전에 포인트넷이나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라는 3D 포인트 클라우드 위에서 딥러닝을 하기 위한 대표적인 아키텍처들이 소개된 적이 없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포인트넷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점들이 있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든지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든지 목적을 위해서 제안됐던 연구고요. 뭐 이름은 거창할 수 있지만 되게 매우 이해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포인트 클라우드가 한 개 들어오면 그 포인트 클라우드에는 n개의 포인트와 XYZ 좌표가 있을 텐데요. 얘네들을 단순히 각각의 포인트별로 이 FC를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태워주는 겁니다. 물론 각 포인트에 사용되는 이 MLP는 모두 다 공유되고요. 먼저 각 포인트마다 각각 MLP를 태워준 후에 계속 이걸 반복하게 해주고 그러면 총 n by 1024로 변환되겠죠. 포인트넷의 아이디어는 간단한데 여기에서 바로 맥스 풀링을 한 후에 나온 글로벌 피처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메인 왼쪽에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각 점들에 대해서 전부 다 마치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태우듯이 FC를 태워주고 나온 피처들 중에 가장 큰 값, 맥스풀링을 통해서 나온 걸 가지고 머그인지 테이블인지 카인지 분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피처를 사용하게 되면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세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글로벌 피처를 뽑은 후에 이 글로벌 피처를 각각의 포인트들에 다시 다 붙여줘요. 그래서 이 하얀색 부분은 포인트마다 서로 다 다른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뽑힌 글로벌 피처를 각각의 포인트에 채널 와이즈로 붙여주고 다시 한번 각 포인트마다 FC를 태워준 후에 각 포인트 와이즈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사실 매우 간단한데 이렇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포인트 클라우드는 퍼뮤테이셔널 인베리언스한 오퍼레이션만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즉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가 스팔스하고 언어덜드한 데이터니까 기존 2D 컨볼루션처럼 사용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죠. 하기 위해서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뭐 그리드로 쪼개서 3차원 크기 스트럭처드 되어 있는 3차원 데이터로 바꾼다면 컨볼루션 연산이 가능하지만 그런 전처리를 하지 않고 로우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각각 점마다 어떤 FC를 태워주고 민플링이라든지 또는 맥스플링이라든지 이런 퍼뮤테이셔널한 인베리언스 오퍼레이션을 바탕으로 피처를 뽑을 수밖에.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스페이셜 트랜스포머가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3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변형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정해주기 위해서 티넷이라고 부르지만 스페이셜 트랜스포머 강지양님께서 11문제 발표 때 소개시켜 주신 스페이셜 트랜스포머도 같이 들어갑니다. 혹시 여기에 아직 어색하신 분들은 이 비디오 봐도 괜찮고 파이토치 튜토리얼에 스페셜 트랜스포머가 있으니까 한번 구현도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나온 게 그 포인트 RCNN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라는 논문인데요. 그냥 단순히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피처를 구한다면 맥스 풀링을 하면 너무 단순하고 지역적인 특징을 잘 추출하지 못하니까 마치 컨볼루션처럼 각각
FC를 태운, 여기 먼저 보면, 먼저 그룹핑을 하고, 즉, 주위에 있는 볼들끼리 그룹핑을 해서 맥스플링을 하고, 그 점들에 대해서 포인트 넷을 각각 태워준 다음에 피처가 나오면 다시 한번 그 피처들을 그룹핑하고 다시 포인트 넷을 태워주고, 즉 포인트 넷을 한 번에 다 태우는 게 아니고 그룹을 만들어서 각 그룹별로 포인트 넷을 태워주고 다시 합치고, 이것들을 반복하는 게 포인트 넷 플러스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컨볼루션 연산이 리셉티브 필드에 있는 피처들끼리 어그리게이션 하고 다시 그 다음 레이어에서 그 다음 리셉티브 필드에 있는 데이터 피처들끼리 어그리게이션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리셉티브 필드를 점점 넓혀가는데요. 그거랑 같은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인지 클래시피케이션인지에 따라서 나온 최종 피처를 다시 유네처럼 컨캣해서 다시 복구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맥스 풀링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지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RCN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포인트 RCN의 주요 아이디어 중 하나는 로우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대로 한번 사용하자는 게 가장 큰 모티베이션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3D 오브젝트 디텍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렇게 복셀넷이라는 모델처럼 포인트들이 있으면 그냥 3차원 공간을 스트럭처드하게 그리드로 쪼갠 다음에 그 각각의 그리드에 3차원 그리드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에 따라서 인텐시티를 나타내고 그 후에 뭐 각각 FC를 태운다든지 아니면 3D CNN을 태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이렇게 복셀을 사용한다든지 벌드아이뷰를 사용한다든지 하면 다루기는 훨씬 쉬워지지만 정확한 기하학적인 구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포인트들 간에 가지고 있는 지오메트릭한 인포메이션을 버리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처리를 하지 않고 로우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자라는 게 포인트 RCN의 주요한 모티베이션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모티베이션은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어쨌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즉 이 포인트가 포그라운드인지 백그라운드인지를 구분을 해야 포그라운드를 중심으로 박스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3D 공간에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는 포그라운드를 구분하기에 엄청 좋은 슈퍼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3D 벌드 아이뷰가 예를 들어서 있을 때 여기에 오브젝트들이 있으면 이렇게 시멘틱 그 바운딩 박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바운딩 박스 안에 있으면 포그라운드, 뒤에 밖에 있으면 백그라운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2D 바운딩 박스랑 다르게 3D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하기 매우 좋은 구조입니다. 즉 2D 바운딩 박스 2D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 바로 옆에 다른 시멘틱한 포인트, 픽셀들이 있을 수 있는데 3D 공간에서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 3D 바운딩 박스는 확실하게 다른 오브젝트들이랑 확 구분되거든요. 즉, 뭐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뎁스가 다르다면은 아예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걸 폴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하고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폴그라운드를 찾기에 매우 좋은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포인트 RCNN이라는 논문을 제안을 했고요. 베스트 RCNN처럼 먼저 3D 박스 프로포저를 합니다. 즉 각각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들어오면 각 점들이 그냥 폴그라운드인지 백그라운드인지를 세그멘테이션하는 태스크를 하고, 폴그라운드라면 그 폴그라운드에 해당하는 바운딩 박스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각 점마다 폴그라운드인지 백그라운드인지 그리고 각 점마다 가능한 박스 프로포절들이 나온다면 얘네들을 바탕으로 2스테이지로 넘어가서 그 박스에 해당하는 ROI를 가져오고 그 ROI 피처들을 바탕으로 그 박스를 조금 위치나 모양을 다듬는다든지 아니면 그 후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정확하게 한다든지 이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백홈 모델이 뭐 CNN이 아니라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라는 걸 제외하면 거의 베스트 RCNN이랑 구조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크게 이 위쪽 라인이 첫 번째 단계, 프로포저를 만드는 부분, 아래쪽 부분이 프로포절이 나오면, 이렇게 프로포절이 나오면, 이 프로포절에 해당하는 ROI와 그 ROI에 해당하는 뽑혔던 특징들을 다 가져와서 한 번 더 리파이먼트 해주는 단계, 이 두 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foreground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3D 바운딩 박스의 그라운드 트루스를 알고 있으니까 이 그라운드 트루스 안쪽에 있으면 이렇게 색깔을 딱 칠해주는 거죠. 여기는 이 점들은 다 foreground다. 그 밖에 있으면 background다라고 레이블을 먼저 만들어주고 이걸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합니다. 근데 학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코더, 디코더가 아까 봤던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거죠. 먼저 각 점마다 그룹핑을 한 다음에 각각 FC를 태워주고 각 그룹마다 맥스 풀링을 해주고 그다음에 점들이 좀 사라지면 다시 한 번 더 포인트넷을 해주고 포인트넷을 해주고 그다음에 나온 글로벌 피처를 바탕으로 다시 각 점들에 붙여서 유닛 스트럭처처럼 똑같이 디코딩을 해줘서 각 점마다 피처들이 나오면 각 점의 피처를 바탕으로 foreground인지 background인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각 점마다 x, y, z, height, width, length 그리고 세타 요 값을 7가지 값을 예측해서 각 점마다 가능한 3D 바운딩 박스 프로포저를 만듭니다. foreground 이제 백그라운드인지 구분하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흔히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컬러스 이거 오탄데요. 포컬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컬러스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 foreground를 맞추기 태스크에서는 백그라운드가 훨씬 많아서 클래스 임밸런스 현상이 심할 수 있는데 포컬러스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클래스 임밸런스도 해결하고 학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이렇게 보시면 하드 이그젬플 에 초점을 맞추는 효과가 있었어요. 백그라운드가 많긴 하지만 맞추기 쉬운 이그래프를 워낙 많으니까 걔네들은 학습에 영향을 안 미치고 어려운 백그라운드 그리고 어려운 클래스 포그라운드에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 임밸런스가 있는 상황에서 효과가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보다요.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빈 베이스드 박스 제너레이션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단순히 XYZ 좌표를 리그레션 하는 게 아니고 클래시피케이션을 도입을 해요. 즉 지금 이 보라색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박스 프로포저를 해야 된다면 우리 이쪽 오브젝트를 생각을 해보면 이 보라색을 중심으로 이 세모의 위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 델타 값 xg만 보면 델타 x, 델타 g 값을 리그레션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데요. 포인트 RCN에서는 조금 더 학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 XYZ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위치나 거리에 상관없이 통일된 방식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서치 스페이스를 미리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이 점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3m만 볼 거다. 또 뎁스로도 한 3m만 볼 거다라고 일단 정해놓고 이 서치 랭지를 일정한 빈 사이즈로 나누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빈을 나눠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서는 6개의 빈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측하는 게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 3D 박스가 몇 번째 빈에 해당하는지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이 보라색에서 이 노란색 타겟을 예측을 할 때 이 실수값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X는 두 번째 칸 그리고 G는 뭐 여기에서 세면 하나 둘 셋 넷 5번째 칸의 클래스에 있다라는 걸 학습시키게 됩니다. 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냥 이 점을 중심으로 이 S가 서치 스페이스고요. 서치 스페이스 양옆으로 더하고 그 다음에 빈 사이즈 델타로 나눠져서
각각의 우리 타겟이 몇 번째 빈에 해당하는지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다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어차피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리파인먼트한 태스크가 있으니까 클래시피케이션만 할 수도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한 후에 이 빈 안에서 레지듀얼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즉,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항상 이 격자 모양에서 이 중간을 찍게 되는데 위치를 이 중간에서도 어느 정도 떨어진 것 같다라는 걸 예측하는 것까지 두 가지를 수행해 줍니다. 즉, 클래시피케이션, 빈 베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전반적인 위치를 찾고 그다음에 레지듀얼만 리그레션으로 작은 값을 예측해줘서 보정해주는 작용을 빈 베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 박스 제너레이션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각 점마다 다양한 박스 프로포저를 만들어낼 텐데요. 당연히 NMS를 통해서 일정 개수의 박스들을 만든 후에는 ROI 풀링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ROI를 만들어냈다면 그 ROI에 속한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들에 아까 우리가 꼽았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그리고 시멘틱 피처, 유넷처럼 생긴 포인트넷 플러스에도 나왔던 피처들, 그리고 포인트 코어디네이트를 그대로 붙여서 한 번 더 두 번째 단계에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캐노니컬 코어디네이트로 바꿔준 후에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네, 제가 순서가 너무 먼저 가버렸네요. 먼저 그 ROI 뽑을 때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박스 프로포저를 했으면 단순히 박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리파이먼트 할 때는 백그라운드가 조금 더 포함돼도 우리는 이미 백그라운드 마스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크게 한 0.2m씩 이렇게 좀 더 큰 박스를 만들어서 백그라운드 포인트들과 함께 두 번째 스테이지에 넘겨주게 되고요. 그 후에는 이렇게 각 박스의 XYZ 그리고 세타 코어디네이트를 이렇게 모두 다 동일한 방식으로 바꿔줍니다. 즉, 헤드가 향하고 있는 부분을 무조건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쭉 같은 방향으로 바꿔주고 각각의 점들의 위치를 그냥 원점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그냥 지금 중심을 바탕으로 얼마나 보정하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ROI, 일라줄드 ROI 박스에서 유리한지만 학습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스트럭처를 다시 보면 포인트넷 플러스를 통해서 포그라운드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빈 베이스드 박스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박스를 좀 더 키워서 ROI 풀링을 하고 각각의 점들의 코어디네이트 이 포인트넷 플러스에서 나왔던 피처 그리고 포그라운드 마스크 이 세 가지를 함께 사용을 하는데 이 포인트 코어디네이트 XYZ 좌표는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줘서 원점과 방향을 일치시켜주고 그 특징들을 전부 다 붙여서 포인트넷에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즉 마지막에는 각 포인트마다 FC를 태워주고 맥스 풀링에서 글로벌 피처를 찾은 후에 빈베이스드 박스 리파인먼트도 빈베이스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딕션, 최종적으로 이 박스에 있는 애가 얼마나 오브젝트일 거냐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일 거다 이걸 맞추는 태스크를 합니다. 실험 때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쪽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데이터 수나 모양이 달라서 그런지 그냥 각 클래스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을 여러 개 만들더라고요. 즉 자동차, 카, 페데스트리안이 있으면 카 모델 하나, 페데스트리안 모델 하나 이렇게 각각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피던스 레벨에서는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온 결과를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있지만 카메라는 사용하지 않고 참조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나온 결과들이 생각보다 되게 정교하게 잘 위치한 걸 볼 수 있어요. 포인트 클라우드로 디텍션한 결과들을 보면 이렇게 이미지로 보면 좀 이렇게 멀리 있고 한 오브젝트 이렇게 작은 오브젝트를 되게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일 텐데 이 검정차 뒤에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 위에서는
아무래도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하게 오브젝트 리스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먼 거리에 있는 애들도 잘 디텍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세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2D 이미지에서 바운딩 박스를 찾고 프로스트럼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뭐 RGB 플러스 라이다 모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고요. 물론 페데스트라인에서는 F 포인트 넷이 조금 더 좋은 걸 볼 수 있고 다른 복셀 넷이나 세컨드라는 라이다를 사용한 대조군보다는 항상 웬만하면 좋은 결과를 주는 것 같아요. 보면 페데스트리안에서 생각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생각보다 바이사이클을 맞추는 거는 포인트 라이더를 사용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페데스트리안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가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사람이 라이다로 스캔했을 때 완전 정밀하게 잘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RGB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성능이 좋더라고요. 아니, 동물이나 이런 클래스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나 이런 큰 오브젝트나 아니면 뭔가 레이저로 스캔하기 쉬운 오브젝트들은 카가 항상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베이클, 카, 바이스클, 모터사이클 이런 애들은 라이다를 사용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 프로포절 리콜을 계산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박스 프로포절 뽑을 때는 리콜이 중요하니까요. 아예 뽑지도 못하면 뒤쪽에서 개선할 여지가 없으니까 생각보다 ROI를 늘리면 늘릴수록 리콜이 많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ROI 300 기준으로는 거의 리콜이 98%가 넘는 100%에 가까운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요. IOU 기준 0.7로도 ROI를 300개 정도 가져가면 80%로 되게 준수한 리콜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어떤 피처를 쓰는 게 리파이먼트에 유리한지도 실험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을 안 하게 되면 말도 안 되게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의 결과가 맞다면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확실히 모든 좌표계를 다 통일해주고 리파이먼트 하는 것만 배우는 게 매우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 추가했을 때 성능이 확 올라가고 나머지 피처들도 조금씩 다 도와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든 피처를 다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그레션 로스로 봤는데 어떤 로스 펑션을 사용하는 게 뭐 나을까 하고 본 건데요. RB로 표현되어 있는 게 그냥 레지듀얼 베이스, 그냥 델타 위치를 리그레션으로 예측한 거. 빈 베이스로 박스 제너레이션 한 거는 BB라고 써 있는데 항상 BB가 학습도 잘 되고 성능도 리콜도 항상 더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점들로 표현된 RB를 보면 되게 성능이 안 좋은 리콜이 안 좋다는 건 근데 여기서 리콜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리콜이 50%, 60%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맞춰야 될 클래스의 40%는 아예 못 맞추고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콜이 되게 빈베이스로 했을 때 훨씬 높았다라는 게 되게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개인적인 프랙티컬한 챌린지들은 몇 개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라이다를 사용하는 게 좋은 성능을 줬지만 결국에 센서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당연하고 카메라도 많이 사용하고 뭐 자동차 자체의 센서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센서를 사용하는 게 성능 향상에 매우 중요한데 이 여러 센서를 사용할 때 좌표계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데이터 프로세싱을 해주는 게 매우 덜티하지만 중요한 작업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키티 데이터셋에서만 평가가 좋지만 유신이나 리프트 레벨 5 지금 캐글 컴페티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리프트 데이터셋 아니면 버클리에서 공개한 BDD 데이터셋 또 이외에도 최근에 되게 많은 자율주행 관련된 데이터셋들이 공개되는 것 같아 보이고요.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 클래스 임밸런스를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자동차에서 도로를 스캔하기 때문에 자동차 오브젝트, 얘는 리프트 컴페티션에 있는 노트북에서 가져온 건데요. 자동차는 거의 50만 오브젝트 넘게 있는데 버스나
페데스트라인이나 뭐 트럭이나 사실 여기 나타나지만 애니멀 클래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애니멀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셋에 오브젝트가 200개 정도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오브젝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 임밸런스 프로블럼이 매우 심각하고 이를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